어제 저는 40살 된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공장 바닥에서요. 기름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요. 68평생을 공장에서 살아온 이 김태수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자식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말 한마디 못 꺼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곁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들으시다가 우리 집 얘기 같다 싶으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요, 평생 공장에서 살았어요.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에요. 중학교 중퇴한 놈이 말단 조립공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공장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학력, 실력, 성과, 그런 걸 참 중요하게 여겼죠. 배운 놈이 더 가져가는 게 세상 이치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부장이에요. MBA까지 땄죠. 둘째 딸은 외국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요. 그리고 우리 집 큰딸, 서연이가 있어요. 40, 미혼. 제가 볼 땐요 대학도 못 가고 공장 격리나 하는 애였어요. 너는 도대체 언제 독립하냐? 제가 술만 마시면 하던 소리예요. 서연이는 그냥 웃었어요. 아버지 공장 누가 지켜야죠. 그 말이 그때는 아주 얄미웠어요. 공장을 지켜? 내가 공장 세웠냐? 지켜야 할 자격이나 있냐?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우리 공장은요. 김해 공단에 있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에요. 마당에 고철 더미가 쌓여 있고요. 사무실 창문엔 먼지가 끼어 있어요. 저와 아내가 평생 맞벌이 하면서 키운 딱 하나의 재산이에요.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 공장 매각하면 최소 15억은 받을 거예요. 15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가슴이 설렜어요. 근데요, 그 설렘 뒤에 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지? 어떻게 나누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재산 하나가요, 자칫하면 자식들 사이를 칼처럼 갈라버리는 거요. 일이 시작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어요. 협심증 전조입니다. 스트레스 줄이셔야 해요. 언제든 또 올 수 있어요. 의사 말이 그랬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무서웠어요.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이 공장 때문에 애들이 싸우겠구나.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둘째 딸 얼굴도 떠올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큰딸 서연이었어요. 병실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종이컵 커피를 시켜가며 마시던 그 모습,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오고 손은 트고, 아버지 불편한 데 없어요? 1시간마다 물어보던 그 아이.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곁을 지키는 애한테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인생을 살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이참에 공장 매각하세요. 좋은 실버타운 가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우리한테도 편해요. 둘째 딸은 영상통화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빠 요양 전문 기관에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돌볼 사람도 전문이고요. 그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 가슴은 서늘해졌어요. 마치 아버지 공장 정리 좀 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공장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애들 셋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하던 서연이가 손을 멈췄어요. 아버지, 저는 상관없어요. 넌 왜 상관이 없어? 저는 여기 그냥 끝까지 아버지랑 엄마랑 일하면 되죠. 공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요. 그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역시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뭐든 남이 정해주길 기다리는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어리석은 결심을 하나 했어요. 한번 시험해보자. 누가 진짜 나와 이 공장을 어떻게 보는지, 누가 욕심을 내고 누가 발을 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면요. 그게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제가 일부러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아빠 결정했다. 아들, 둘째 딸, 큰딸 다들 제 얼굴을 봤어요. 이 공장 팔 거다.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진짜요? 아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그래, 팔아서 일부는 내가 쓸 거고 나머지는 너희 셋이 나눠라.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저는 아내의 손등을 살짝 눌렀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였어요. 아들은 계산이 빠른 녀석이에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나이엔 현금이 제일 안전해요. 둘째 딸은 화면 속에서 씩 웃었어요. 좋다, 아빠. 그러면 우리도 계획 세우기 편하지. 둘 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 올렸어요. 근데요, 그 말 속에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는 건 제 귀에도 들렸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좀 반대해요. 왜? 이 공장 팔면 아버지 어디 가세요? 실버타운 가면 되지. 아버지가 싫다 그랬잖아요. 내가 싫어할 일이지. 나는 괜찮아. 저는 이 공장이 그냥 좋거든요. 아버지랑 엄마 냄새 나는 공장이라. 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감상이나 하고 있네, 세상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 저는 역시 큰딸은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 둘째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한다. 큰딸만 그냥 같이 일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게 제 눈에는 철없고 공장에 매달린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아들만 따로 불렀어요. 동네 커피숍 구석에 앉아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도훈아, 아빠가 말이다. 공장을 팔면 너한테 조금 더 보태줄까 싶다. 아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왜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솔직했어요. 내가 장남이잖냐. 내가 제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 책임도 있고. 아버지, 그 말은 맞죠. 내가 이 공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요. 아버지, 지금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많아서요. 솔직히 아버지가 공장을 사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그래. 근데 큰 누나 좀 설득해야죠. 늘 공장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찌릿했어요.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둘째 딸과 통화를 했어요. 아빠, 전 솔직히 한국 공장은 오빠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전 외국에 살잖아요. 그래. 섭섭하지는 않고? 조금은요. 근데 제가 거기 일할 것도 아니고 관리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둘째 딸은 걔를 잘 따지는 애예요. 대신 현금은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요. 오빠가 공장 가져가면 나랑 큰언니는 그만큼 더 적게 받는 거고. 큰언니가 가만히 있겠냐. 그게 문제죠, 아빠. 큰언니는 자기 인생 안 만들고 공장에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공장을 자기 몫이라 생각할 거예요. 둘째 딸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잔인했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어디선가 그 말을 동의하고 있는 바보 같은 제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큰딸 서연이를 따로 불렀어요. 밤 늦게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응, 아버지. 너는 이 공장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냐? 아버지 생각은요? 난 팔고 싶다. 그래요. 너는 여기서 나가야겠지. 네. 그래. 제가 조금 놀랐어요. 너 이 공장 떠날 생각 해본 적 있어?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아버지랑 엄마랑 끝까지 여기서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럼 갑자기 나가라니까 섭섭하지는 않아? 섭섭은 한데요. 아버지가 편하신 게 먼저죠. 그게 무슨 뜻이냐? 서연이가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지가 이 공장에 매여서 아픈 몸으로 일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전 더 싫거든요.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있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디 가서 일할 건데?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만 해도 돼요? 뭔데? 공장 팔기 전에 언제든 제가 아버지랑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공장이 없어지면 아버지랑 엄마가 어디에 계실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계셔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 속뜻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도 독립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구나. 저는 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 지난번에 상환하신 대출건 관련해서 서류 정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공장 담보대출 조기 상환하신 건요. 그거 다 갚았다고요? 예, 한 달 전에 전액 상환 처리되셨습니다만. 한 달 전. 그날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어요. 누가 갚은 겁니까? 고객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은행에 가서 내역을 확인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5천만 원.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간 기록. 입금자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김서연. 큰딸 이름이었어요. 공장에 돌아와 저는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네, 아버지. 은행에서 전화 왔다. 그래요? 내가 언제 우리 공장 대출을 갚았냐? 서연이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 그거요. 그거라니. 아버지 예전에 공장 담보로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걸 왜 내가 갚냐? 병원비도 있고 아버지 약값도 있고 이자 내느라 엄마 숨차 하시는 거 제가 봤으니까요. 누가 시켰어? 아무도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냐? 서연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퇴직금이요. 퇴직금? 예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모아서 대출 좀 받고 너 회사 그만둔 게 그 때문이냐? 겸사겸사요. 겸사겸사? 아버지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긴 좀 힘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서연이가 제 말을 잘랐어요. 이거요. 아버지가 미안해 하실 일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여태 아버지한테 받은 게 더 많으니까. 받은 게 뭐가 많냐? 공장이요. 이 공장은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만든 공장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공짜로 일했잖아요. 공짜?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밖에서 치이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기름 냄새 나고 아버지 기침 소리 들리고 엄마 잔소리 들리고 그게 다 공짜였어요. 저한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그 순간조차도 제 안의 한 구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공장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한 그 생각에 저는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더 큰 일을 벌였어요. 어느 날 셋 다 불렀어요. 아들, 둘째 딸, 큰딸. 다들 오늘 저녁 시간 비워라. 중요한 얘기 있다. 사무실 한가운데 낡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텅이를 올려놨어요. 애들은 그걸 보고 눈치를 챘어요. 유언장이에요? 둘째 딸이 먼저 물었어요. 비슷한 거다. 아내는 창문 쪽에 서서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먼저 할 말 있다. 저는 큰 숨을 들이켰어요. 이 공장 팔지 않겠다. 애들 얼굴이 각기 다르게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여기서 죽을 거다 나는. 아버지 그래도.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이 공장을 누구한테 줄지 지금 정하겠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셋이 공평하게 나누는 건 포기했다.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이 공장은 저는 천천히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서연이한테 준다. 조용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둘째 딸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공평해야죠. 이건 너무. 서연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공장 담보대출 누가 갚았냐? 제가 물었어요. 아들 둘째 딸이 눈을 깜빡였어요. 너희는 몰랐냐? 큰 누나가요? 아들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그래. 그건 큰 누나가 알아서 한 거고요. 그렇다고 공장 전체를. 내가 말하길 공장을 관리할 사람은 오빠라고 했지. 제가 둘째 딸을 봤어요. 외국에 사는 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둘째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말 맞다 그래서 이 공장은 관리도 청소도 빚도 다 떠안은 서연이한테 준다.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이라고요. 장남이면 뭐냐? 전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공부도 알아서 했고 집안 욕먹을 일도 안 만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좀 허탈하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또 찔렀어요. 그래, 내 말 맞다. 너도 열심히 살았다 근데.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말했어요. 같이 산 건 서연이다. 둘째 딸도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그래도 저희도 딸이에요, 아빠. 저희가 아빠한테 보낸 돈은 돈이 아닌가요? 너희가 나한테 보낸 돈도 나한테는 소중했다 근데 매일 본 사람은 누구냐? 저는 서연이를 보았어요. 아침에 기침하는 소리 듣고 저녁에 약 챙겨주고 새벽에 응급실 갈 때 운전한 사람은 누구냐? 아들 둘째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던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왜? 저 싫어요. 뭐가 싫다는 거냐? 이 공장 저한테만 주는 거 싫어요.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봐요. 아버지 큰 누나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니 오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연이가 손을 떨었어요. 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공장 한 채 때문에 우리 가족 깨지는 거 못 보겠어요. 이 공장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셋이 알아서 나누라고 하세요. 서연아. 아내가 울먹였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더 힘들어 하시잖아. 엄마 나도 힘들어. 서연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봐라. 오빠 수진아. 서연이가 동생들을 차례로 보았어요. 나 니들한테 억울한 거 진짜 많았거든. 그날 우리 공장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큰딸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나 고등학교 때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그게 이 공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오빠 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나보고 참으라 그랬어. 수진아, 너 유학 갈 때 엄마가 밤마다 편의점 알바한 거 알지? 알았어, 대충은. 그때 아버지 병원비랑 엄마 알바비랑 내 알바비랑 다 합쳐서 너 항공권 끊어준 거야. 둘째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나도 서울 올라가서 살고 싶었어. 나도 자취해 보고 싶었고, 나도 한 번쯤 누군가 나만 바라봐주는 인생 살아보고 싶었다. 그럼 왜 안 그랬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아팠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공장 그만두시고 병원 다니실 때부터 내가 봤어. 약 봉지 병원 영수증 할부 대출 그거 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나 혼자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공장에 남은 거야. 도망 못 간 거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용기가 없어서 남은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남았다. 내가 평생 이 아이한테 정반대로 말해왔구나. 나 공장 지킨 거 아니야. 서연이가 웃었어요. 아버지 지킨 거야, 엄마 지킨 거고. 서연아. 아내가 엉엉 울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고요. 둘째 딸도 조용히 눈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미안하다. 근데요, 입이 굳어버린 것처럼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존심 채면 평생 아버지로 살아오며 쌓아온 이상한 껍데기들이 그 한마디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여보, 애들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빠 왜 이래? 평생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 학력, 연봉, 직함, 그런 걸로만 사람 가치를 재단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어요. 내가 우리 셋 중에 제일 용감한 애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서연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아요. 아내도 울었어요.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말은 무릎 꿇고 해야 한다. 그날 밤 공장 안공기는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숨은 조금 편해진 느낌.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공장은 여전히 공장이었고 재산은 여전히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음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장 문제요. 저는 결정했어요. 유언장 내용은 이미 작성되어 있다. 애들이 놀랐어요. 서연이한테 준다면서요. 둘째 딸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공장은 서연이 명의로 간다. 역시 아들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한 줄이 더 있다.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이 공장은 새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곳이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서연이 이름이 올라가겠지만 실제로는 너희 셋의 공장이다. 그게 가능해요? 둘째 딸이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하겠지. 그래서 변호사랑 상의해서 문구를 넣었다.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장녀 김서연은 동생 둘과 상의 없이 이 공장을 팔 수 없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큰 누나한테 너무 뭐냐? 제가 웃었어요. 너희 엄마랑 얘기했다. 공장을 지키는 책임은 서연이한테 주되 결정은 셋이 같이 하게 하자고. 그럼 실제로는 우리 셋 다 상속자인 거네요. 그래, 돈으로는 정확히 나눌 수 없겠지만 일하는 건 같이 하는 거다.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 이 공장에서 쫓겨나진 않는 거죠? 누가 감히 너를 쫓아내겠냐? 제가 말했어요. 여긴 내가 지킨 공장이다. 그리고 저는 아들 둘째 딸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공장이다.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둘째 딸이 먼저 말했어요. 나 가끔 한국 들어올 때마다 호텔 잡았거든. 괜히 민폐 같아서. 이제 그러지 마라. 알았어, 아빠. 아들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끔 와도 되죠? 내 공장인데 허락을 왜 받냐? 제가 웃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우리 공장은 여전히 낡았고 여전히 좁아요. 그래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문 여는 소리가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아니면 보기도 힘들던 애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한 번씩 들락날락해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둘째 딸이 영상통화로 지금 여기야 하며 화면을 흔들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작업복 입고 회계장부 펼치는 큰딸 서연이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서연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혼자 사무실 하나 얻을까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나가려고? 아니요, 공장 격리 업무는 계속할 건데 제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요. 무슨 사업? 작은 공장들 회계 대행해 주는 거요. 제가 15년간 해온 일인데 다른 공장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라. 아니요, 아버지. 서연이가 웃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저 혼자 해볼게요. 그래,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혹시 어려우면 언제든 여기 와. 여기가 내 공장이니까.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더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상속이란 건 공장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서연이는 이제 매일 출근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이틀만 공장에 와요. 나머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공장 일은 더 잘 돌아가요. 서연이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15년간 서연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가끔 서연이 사무실에 들를 때가 있어요. 문패에 김서연 회계사무소라고 적혀 있어요. 회계사 자격증도 땄더라고요. 혼자 공부해서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 공부했냐?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 야간 근무 설 때요. 근무 중에 공부하면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봐서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그 공장을 지켜준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라는 자리도 대단할 것 하나 없더군요. 자식한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 판단했을 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집.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재산 하나를 두고 자식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마음이 찢어지시는 분들, 또는 형제들 사이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잠깐만요. 숫자부터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 누가 조금 덜 받느냐. 그 계산 뒤에는요. 언제나 누가 더 오래 곁을 지켰냐, 누가 더 많이 포기했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68 나이에 큰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끄러웠냐고요? 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아, 이제야 아버지 구실 조금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남이 정해준 상속 비율대로, 남이 만든 기준대로 끌려다니는 조연이 아니라요. 미안하다. 고맙다. 다시 해보자. 이 세 마디를 내 입으로 먼저 꺼낼 수 있다면 우리는 늙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멀어진 자식, 평생 고생만 한 형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산 큰딸 막내 아들.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요. 이 영상을 조용히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 대신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서연이 사무실에 들러요. 커피 한 잔 사들고요. 그럼 서연이가 말해요. 아버지 커피값 받아요. 아니다. 이건 아빠가 사는 거다. 그럼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해요. 알았어요. 그럼 저도 아버지 점심 한번 사드릴게요. 저 이제 돈 벌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내가 번 돈으로 아빠 밥 사주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서연이가 또 웃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게 진짜 상속이라는 거요. 건물 명의가 누구 이름이냐가 아니라 서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이 관계요. 이게 제가 서연이한테 물려준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